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22번째 궤인 산하비궤입니다. 산하비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은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산하비궤의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강의에 들어가기 전 우리 궤상을 잠시 한번 볼까요? 양, 양,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궤는 양, 양으로 되어 있는 불을 상징하는 이궤, 상궤는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을 상징하는 간궤의 모습입니다. 이 궤상만 보면 산 아래 해가 있습니다. 산 아래 불이 있습니다. 또는 산 아래 햇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해가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 해는 산 위에 있는 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산 아래 해가 있다는 얘기는 해가 서산을 넘어가서 노을이 산 아래 비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산하비궤 이 궤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진법수로 표시하면 양효는 1, 음효는 0으로 표시되니까 양, 양, 양으로 되어 있죠. 1, 0, 1, 0, 0, 1, 1, 0, 1, 0, 0, 1 이렇게 이진법수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4효부터 들어가 볼까요? 4효, 6, 4입니다. 음효입니까? 6이죠, 그죠? 6, 4. 우리말로 적어보죠. 6, 4. 비여, 파여, 백마, 한여, 비구, 홍구,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말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비자는 우리 꾸민다는 비자죠, 그죠? 여자는 뭐뭐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꾸민 듯. 이 파는 머리가 희다한 뜻의 그 파입니다. 꾸민 듯. 하얀 듯. 하는 날개 한자죠, 그죠? 백마가 날개를 단 듯. 쏜살 같으니 도적이 아니라 청혼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꾸민 듯, 하얀 듯, 백마가 날개를 단 듯, 날쌘이 도적이 아니라 청혼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자, 먼저 여기서 비여, 파여, 혼여를 한번 보시죠. 비여, 파여, 백마, 한여. 육사에 이르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효, 2효, 3효, 하궤를 배웠고, 오늘은 4효, 5효, 상효에 대한 상궤에 대한 효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육사는 하궤를 떠나서 이제 상궤로 들어섰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바뀌죠. 즉, 꾸밈을 상징하는 하궤리로부터 멈춤을 상징하는 상궤간으로 돌입한 것입니다. 즉, 꾸밈으로부터 꾸밈을 멈추는, 꾸밈을 제지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또
상괴, 간은 산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소박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는 머리가 하얗게 새다는 파라 그랬죠. 이 파는 머리가 하얗게 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는 날개 한자죠. 즉 백마에 날개가 달린 듯 빨리 달리니 백마가 날개를 달린 듯 빨리 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여, 파여, 백마, 한여를 물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백마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백마. 여기서 육사, 효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외혹에는 뭐라 그랬죠? 3, 4, 5효였죠. 양,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호가. 양, 이건 뭐죠? 진이죠. 우레를 상징한 진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말이라는 물상이 있죠. 말. 말타고 달린 말입니다. 진에는 말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효가 효변하면 3, 4, 5효는 어떻게 되죠? 양, 음이 되죠. 이거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입니다. 이 태계에는 백색이라는, 흰색이라는 물상이 있죠. 그래서 백마가 이 물상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얘기했어. 이 단맛, 여기서 백색이고 말, 백색이 날개를 단 듯 빨리 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자는 도적 구자죠. 호는 혼리할 때 혼자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아니라 이 비는 항상 주역에서 이 비는 이 비와 같은 비입니다. 아니란 뜻이죠. 도적이 아니라 청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맛은 조화를 받아들이고 흰색은 다른 색을 받아들이며 충신한 사람, 충성스럽고 믿음이 가는 사람은 예를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맛은 모든 맛의 근본이고 한 가지 맛으로 치우치지 않으므로 오미의 총화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자기 단맛이 왜 나왔을까요? 자, 우리 여기 오행을 한번 볼까요? 오행. 오행을 보시면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그렇죠? 오행이라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5가지 원소를 말하죠. 그걸 오행이랍니다. 우리가 음양 오해할 때는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이 목자리는 우리 인체로 상징하면 간을 나타내면서 신맛을 느낍니다. 화, 이 자리는 우리 심장을 상징하면서 쓴맛을 느낍니다. 그 다음 토, 이 자리는 단맛을 느끼면서 우리 오장을 얘기하면 비장을 얘기하죠. 금은 매운맛을 느끼면서 폐를 상징합니다. 수는 짠맛을 느끼면서 신장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단맛은 가운데 있죠. 단맛은 모든 맛의 근본이고, 즉 5가지 맛 중에 중앙에 있는 이 단맛이 모든 맛의 근본이죠. 한 가지 맛으로 치우치지 않으므로 오미의 총화를 받아들인다. 즉 5종류의 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단맛, 이 5가지 맛의 총화를 받아들입니다. 즉
가운데 중을 차지함으로써 5가지 맛의 총알을 받아들인다 그럽니다. 또 백색은 여기 보면 간을 상징하고 심장을 상징하고 폐를 상징하고 비장을 상징하고 신장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5장을 여기서 목화 토금수에 각각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색은 흰색이죠. 백색은 5색의 근본입니다. 즉 이 백색도 한 가지 색에 치우치지 않으므로 5색의 총알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5색이라 그러면 청, 적, 백, 흑, 황이 되죠. 그래서 이 백색입니다. 이 백색은 이 5가지 색의 총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러한 질박한 맛으로 모든 맛과 모든 색깔을 받아들입니다. 중용에는 군자는 평소 그 위치에 맞게 처신할 뿐 그 밖의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는 군자가 당시의 지위에 맞게끔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 직책 외의 일을 모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흰색, 그 다음 단맛은 5가지 맛 또는 5가지 색의 총알을 받아들인다. 다만 중력에서는 군자는 그 당시 자기 맡은 일에만 충실할 뿐 그 다른 일은 모색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구홍구를 볼까요? 비구홍구. 비구홍구를 보면 이 구가 도적이라 했죠. 호는 혼례입니다. 도적이 아니라 청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기 하계는 이계죠. 입니다. 그 다음 3, 4, 5 상으로 되어 있는 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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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이게 이계고, 이건 큰 이계입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같은 효가 연이에 있으면은 하나의 효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 음요 두 개가 연이에 있습니다. 하나를 효로 바꾸면 위에 이와 똑같죠? 이계와. 왜? 2개의 음호가 하나의 음효로 바뀌니까. 그렇지만 음효 2개가 들었으니까 이건 대이고 이건 대이계고 이건 이계라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이계는 반대계가 뭐죠? 감계죠. 감계입니다. 감계에는 도적이라는 물상이 있죠. 도적. 즉 착계의 관계에 있는 감계에 도적이라는 물상이 있으니까 그 착계, 즉 반대계인 이계는 무슨 물상이 자동 생기죠? 도적이 아니라는 게 생기죠. 도적이 아닌 겁니다. 이계는. 왜? 반대계인, 즉 착계인 감계가 도적이라는 물상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계는 도적이 아니다. 즉 비구가 나오는 거죠. 비구. 여기 비구가 나옵니다. 도적이 아니다 하는 물상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육사는 정하는 효가 뭐죠? 초구죠. 항상 서로 응한다는 효끼리는 서로 사귄다 또는 서로 결혼한다, 결혼을 청한다 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육사음효는 그 상응하는, 즉 정응하는 초구 양효가 있으니까 결혼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홍구가 나오는 겁니다. 앞에 비구는 이계의 착계, 즉 반대계인 도적이라는 물상이 있는 관계의 반대니까 도적이 아닌 걸로 되고,
홍구는 육사 음효가 정하는 초우가 양효니까 서로 정하죠. 정할 때는 서로 결혼을 청하는 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육사가 효변하면 상기는 어떻게 됩니까? 양, 양으로 되어 있죠. 역시 이계가 됩니다. 육사가 효변하면. 그래서 도적이 아니라 결혼을 청하는 것이다. 비구, 도적이 아니다 하는 물상을 여기서도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구 홍구라는 이 의휘는 반드시 서로 정하는 효일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비구의 육사에서 육사가 정하는 초가 양효이기 때문에 정하죠. 그래서 비구 홍구가 나옵니다. 또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둔계, 천산둔. 천산둔을 봅시다. 천산둔 6이 천산둔 6이에도 비구 홍구가 나옵니다. 자, 이효하고 정하는 효가 뭐죠? 오효죠. 음효고 양효입니다. 서로 정하죠. 그래서 비구 홍구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천산둔계에서도. 또 어떤 게서 나올까요? 그 다음에 화택규. 화택규입니다. 규계. 규계 상구에도 등장합니다. 상구에도 비구 홍구가 나옵니다. 상구 어떤 거죠? 이거죠. 상구. 상구하고 정하는 효는 얻은 거죠. 육사죠. 육사. 육사는 음효, 상구는 양효로서 서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구, 홍구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구, 홍구는 청혼하는 것이고 서로 정하는 효끼리는 청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구, 홍구라는 게 산하비계 육사뿐만 아니라 똑같이 정하는 천산둔계의 유기와 유기효사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정하는 오효가 양효이기 때문입니다. 또 규계 상효에도 비구 홍구가 나오는데 정하는 효사가 육사인데 육사가 음효죠. 상구는 양효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비구 홍구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효 효사를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 봤습니다. 자, 이 효사 비여, 파여, 백마, 한여, 비구, 홍구라는 이 효사가 나온 것은 결국 도적대가 아니라 혼인 청혼하는 것이다 라고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효효사도 육사는 바른 자리를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바른 자리를 얻었죠. 왜? 2, 4, 6 2, 4, 6 짝수 자리에는 음효가 와야 되는데 음효가 왔습니다. 왜? 발음을 얻은 거죠. 발음을 얻었습니다. 중은 얻지 못했죠. 왜? 사효니까. 그 다음에 정합니다. 서로 정하고 있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효사는 이 세 개 중에서 중도는 어땠지 못했지만 육사가 바른 자리를 얻었고 상하는 초구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사 내용도
괜찮은 효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비구홍구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서 비구홍구는 해당되는 효사가 서로 정응하는 효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점괘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떤 점괘가 나왔을 때 이런 사례가 일어날까요? 결혼 정년기에 들어있는 아들이 SNS를 통해서, 즉 인터넷을 통해서 여자친구를 사귀입니다. 그 여자친구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 그 남자의 어머니가 수소문을 해봤더니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은 아닙니다. 가세가 이렇게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이 여자하고 어떻게 하면 결혼을 시키지 말 수 있을 것인가, 즉 시키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권해서 결혼을 멈추게 할 것인가, 사귀는 걸 멈추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전개를 받더니 이 산화비 육사가 나왔습니다. 육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점을 쳤더니 산화비괴가 나오면서 해당되는 효가 육사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육사효사를 보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점 치는 걸 언젠가는 공부를 할 텐데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효사 내용은 이 괴에서 길, 흉, 회린, 좋고 나쁘고 인색하고 아쉬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육사 내용을 봤더니 비여, 파여, 백마합여, 비구홍구로 나옵니다. 이 비구홍구에 그 남자 친구의 어머니가 결정을 하죠. 아, 이건 도적이 아니라 청운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백마에 날개를 단 듯 빨리 달리는 모습으로 우리 집에 올 것이니 이건 효사가 그 남자 친구의 어머니로 봐서는 괜찮은 효사죠. 그래서 이 남자와 가세가 조금 떨어지긴 해도 여자가 아직까지 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으니 진지심은 있는 것 같고, 가세는 비록 자기보다 못하지만 백마를 타고 날개를 단 듯 날아오는데 그게 도적이 아니고 청운하는 것이다. 더 이상 더 좋을 전개가 어디 있겠느냐 해서 결혼을 승낙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은 주역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그 점에 해당되는 효사를 찾아서 길흉, 회린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유고입니다. 유고 읽어볼까요? 우리말로 비우구원, 속백전전, 종길, 우리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자는 언덕구자입니다. 구렁 위에 있는 정원을 꾸미 비자죠. 꾸미고 조그만 비단을 묶었으니
예물로는 다소 인색하지만 끝내 길하다. 이것도 길한 걸로 나옵니다. 다시 하면 구렁 위에 있는 정원을 꾸며서 비단을 묶었으니 조그만 이 전전은 얇다, 적다 이런 뜻이죠. 조그만 비단을 묶었으니 다소 인색하지만 끝내 길하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 이 구원, 언덕구라 그랬죠. 언덕구. 이게 언덕구입니다. 유고는 외호계, 외호계면 3, 4, 5효죠. 양, 음입니다. 우레를 상징하는 진교입니다. 진교의 맨 위에 위치하죠. 오효는. 물상에, 이 진교의 물상에 구릉이 바로 나옵니다. 구릉. 언덕이죠. 또 상계간에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계간에 열매의 물상이 열매. 상계간에는 열매의 물상, 열매. 즉 구렁 위에 열매가 있다. 즉 구렁 위에 있는 정원이 됩니다. 열매가 있는 정원이죠. 그래서 구렁 위에 있는 정원이 이 물상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공명달은 이 구는 이 언덕구는 구렁이고 원은 과실이 있는 정원으로 초목이 자라는 질박한 장소를 가리킨다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공명달이 얘기한 구는 구렁이고 원은 과실이 있는 그냥 일반 정원이 아니고 과실이 있는 정원으로 초목이 자라는 질박한 장소를 구원이라고 공명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의 물상에 구렁이 있다 그랬죠. 이 진의 물상에 구렁 여기 있죠. 진의 물상에 구렁. 이것도 보면 진의 물상에 구렁이 있는 것은 비계유고 여기 구렁 외에도 이계육이 한번 그려 볼까요? 자, 구렁이 나오는 효사는 어떤 공통성을 가지는가 보십시다. 자, 이괴육이 산매이죠. 산내 이괴입니다. 이게 6이면 어떤 거죠? 6이면 요거죠, 그죠? 두 번째예요. 6입니다. 여기에 구자가 나옵니다. 여기 효사에 구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구. 또 황계육사, 풍수환. 풍수환입니다. 환. 황계육사. 육사에 구자가 나옵니다. 육사 요거죠. 이게 왜 나올까요? 어떻게 해서 육사에 징하는 거? 여기는 2호, 3호, 4호. 이 4호가 속해져 있는 2호, 3호, 4호가 징계죠. 다음, 지풍성괴. 지풍성괴입니다. 성괴 93을 보면은 성괴 93호사에
성교의 구삼묘사에 또 구자가 나옵니다. 이 구자가. 이거는 3, 4, 5효. 이 3, 4, 5효. 이게 또 진이죠. 이게 또 진입니다. 양효, 음효, 음효니까 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자라 또 나옵니다. 이렇게 구자가 나오는 효사는 모두 징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진, 여기 진, 여기 진. 자, 그래서 이 상수주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 어떤 효사의 어떤 효의 효사가 계속 반복돼 나온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효사가 가지고 있는 물상이 있더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속백을 한번 볼까요? 속백. 속백은 5필의 비단을 묶은 겁니다. 5필의 비단. 5필의 비단을 묶은 것으로 현사를 초빙해 올 때 예물로서 주는 겁니다. 또 이 전제는 적다 또는 비용을 줄인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고에서 왜 속백이 나왔을까요? 유고 효사에서 왜 속백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유고가 효변하면 상계는 어떻게 되죠? 유고가 효변하면 양이 되죠. 무슨 개입니까? 산을 상징하는 강괴가 되죠. 강괴가 됩니다. 아니죠. 여기서 유고가 효변한 상계는 손이 되죠. 여기서 유고 효변이 음효가 양으로 바뀌니까 양이 됩니다. 음효가 양으로 바뀌죠. 이 음효가. 그러니까 양이 되니까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입니다. 송개는 백색, 물상에, 송개 물상에 백색, 그 다음 밧줄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백색 비단을 밧줄로 묶는다. 즉 백색을 묶는 것이 되고 이는 결국 비단을 묶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백이라는 효사가 유고 효사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는 말씀드렸죠. 무슨 뜻이냐? 미세하다 혹은 매우 적다는 뜻입니다. 즉 저는 물이 얕은 곳 혹은 가격이 저렴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상계가 간이죠. 양으로 되어 있죠. 상계 간에는 절제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절제. 그래서 절제 또는 소박하다는 물상이 있으니까 유고 효사에 전전이라는 효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유고 효사는 왜 이런 효사를 가지게 됐는지 우리가 물상과 그 다음 괴상 형식, 그 다음 상호관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여기는 유고는 제일 중요한 중을 차지했습니다. 중도를 차지했죠. 그러나 1, 2, 3, 4, 5 발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양어가 와야 되는데 음어가 왔죠. 그 다음 서로 정응하지도 못합니다. 불응하죠. 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위로 양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정하고 불응하고 있지만 중요한
상에서는 중요한 중도를 차지하고 위를 양으로 모시고 있는 순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사가 그나마 발음을 얻지 못하고 응하지도 못함 불구하고 이렇게 괜찮은 효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사는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효가 가지고 있는 위치, 상계와 하계의 상호관계, 그 다음에 상계와 하계가 어떻게 결성되어 있는지, 결속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봄으로써 비로소 이 효사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구를 볼까요? 상구, 백비, 무구.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는 꾸민다고 그랬죠. 소박함으로 꾸미니 허물이 없다. 상구는 양효입니까? 음효입니까? 양효죠. 우리가 비계를 공부할 때 양효는 본바탕, 즉 내면을 얘기하고, 음효는 장식, 외면을 얘기한다 했죠. 이 양효입니다. 양효는 본바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공자가 얘기한 문질 빈빈, 문은 장식, 질은 본바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구는 양효니까 질박한 본질을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상구는 양효인데다 상계 간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꿈의 끝을 소박함으로 마무리한 거죠. 꿈의 끝을 질박한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백비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백비, 백은 흰색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꾸미지 않고 본래 그대로의 모습, 즉 본질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계전에서는 비계에는 아무런 색이 없다고 합니다. 작계전을 보면은 이 비계는 아무런 색이 없다. 무슨 뜻이냐면 흰색이라는 얘기죠. 흰색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꾸미지 않고 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본질 그대로 본바탕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 꾸밈을 놓아버린 뜻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산화 비계의 단전을 보면, 우리가 단전은 시간 관계상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상계간에 있는 세효, 이 세효의 효사는 아주 좋은 것으로, 좋은 말로 다 무구, 종길, 비구, 홍구 다 괜찮은 호사죠. 하괴의 리는 꾸밈을 상징하는 문질 빈변의 문이라 한다면, 상계간은 본바탕을 얘기하는 문질 빈변의 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효사 세 개가 모두 괜찮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단전을 지은 이가 비계의 상계 세 효사에 좋은 효사를 갖다 두고 있는 것은, 이 세 효사가 산이 소박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소박하다는 얘기는 덜 꾸민다는 얘기죠. 즉 본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상계는 간입니다. 간이죠. 산을 상징하는 간계입니다. 간은 연산력, 우리가
주역 앞에 있던 연산역, 귀장역, 주역.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역이죠. 상나라 때는 귀장역이었습니다. 하나라 때는 연산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라의 연산역부터 쭉 내려와서 이 주역, 우리가 배우는 이 주역이 문왕이 이 주역을 글로 표시해낸 것이죠. 이 주역 이전에는 다 상으로 글로가 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글로 해서 만들어낸 게 문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간결, 이 연산역에서는 중산간, 간이 두 개죠. 이 중산간계가 머리계로 들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제일 중요한 계를 여긴다는 얘기죠. 귀장역에서는 공계를 중요시입니다. 그럼 주역에서는 무슨 계를 중요시입니까? 하늘을 상징하는 근괴죠. 근괴입니다. 근괴를 중요시입니다. 여기서 간, 중산간이죠. 중산간은 여기서 말하는 산하 비계의 상괴가 두 개 겹쳐진 게 중산간입니다. 이 간에는 무슨 또 의미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신선할 때 선자, 신선할 때 선자가 이 선자죠. 이 선자는 사람인 플러스 산입니다. 그렇죠? 이 신선사상은 바로 중국의 도가사상과 관련해요. 도가사상. 반면에 이 주역은 육아사상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과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선자는 비기의 하괴, 비기의 하괴가 뭐죠? 비기의 하괴가 이계입니다. 이의 무상인 예는 이가 상징하는, 불이 상징하는, 이계가 상징하는 그 예는 즐거움을 얻는 것으로 육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산을 상징하는 이 간괴는 도가사상에 더 가깝죠. 이와 같이 전체계를 볼 때 육아에서 도가까지 폭넓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대의 성인군자는 육아의 입문에서 도가의 신선에 이르기까지, 육아의 입문에서 도가의 신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문화가, 우리 문화가 육아의 치우침에 반해서 중국의 문화는 이 육아의 입문과 도가의 신선, 즉 자연입니다. 자연. 입문과 자연이 잘 융합된 그 통일된 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아 사상이 깊게 뿌리박고 있는 반면 중국은 육아와 도가가 골고루 조화를 이루는 그런 통일된 선율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 주역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은 여기 보면 우리 비계라, 비계. 근데 우리 효사를 보면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 모두 꾸민다는 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산하비의 괴명인
B가 결국 이 효사가 산화비의 꾸민다는 B자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떻게 꾸미는지, 또 그렇게 꾸미는 결과가 어떤지 길흉회련을 같이 더불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결국 효사는 괴명, 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산화비 마지막 시간 사요, 오요, 상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아름다움이란 극과 속이 조화를 이룰 때 더욱 빛난다 라는 메시지를 비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